네, 오늘 간단하게 튜스데이 톡을 하게 된 이용진 프로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저희가 하이잭 AI 테스트라고 좀 거창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GS샵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려고 저렇게 이름은 적었는데 사실 NLU라고 하는 그 내추럴 랭귀지 처리를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면 엔티티를 분석하고 인텐트를 나올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삽질을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떨리다가 예, 갑자기 화면이 떨리네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 왜 이걸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왜 이걸 시작을 했고 나 how는 어떻게 했고 that은 뭐 그래서 그다음 next는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자미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로자미아는 기획자나 PM 등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AI를 통해서 이를 분석하고 화면 구성 요소를 추천하고 레코딩 과정을 간소화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여 뭐 자동으로 유지보사 지속적으로 테스트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라고 저희가 포지션을 정했고요. 사실 뭐 되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고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나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작성한 시나리오와 AI를 통해서 이를 분석한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는 항상 코드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자연어나 한글 같은 랭귀지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해주면 테스트 코드를 좀 만들기가 좋을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던 중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가 적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하려 많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맞아요. 네 가지에서 귀결이 돼요. 첫 번째는 도구 선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정말 많아요. 뭐 대충 들어보신 분들도 얼핏 얘기해 보면 다 아실 뭐 셀레니움이나 시쿨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상용 툴인 UFT 로봇 뭐였죠? 내셔널 로봇인가요? IBM에 나오는 이런 상용 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툴마다 각각의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툴을 써야 우리 프로젝트에 맞을지를 선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자동화 환경 구성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일례로 스테이징 서버와 개발 서버 그리고 테스트 서버를 나누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죠. 이게 나오면 이제 CI/CD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뭐 로컬에서 테스트할 거면 개발자가 세팅해야 되는데 그럼 개발자가 세팅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되겠죠. 뭘 설치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좀 도커가 나와서 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코드 작성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 코드랑 다르기 때문이죠. 뭐 유닛 코드 짜는 거야 개발 코드와 거의 비슷한 아키텍처와 비슷한 기술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개발 코드를 짜듯이 테스트 코드를 짜면 되는데 API로 올라가는 순간 REST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고 모킹이나 스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한두 개가 아니죠. 개발 코드랑 다르게 고민해야 될 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UI로 올라가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UI 프레임워크나 UI 프론트엔드 단의 기술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앵귤러를 쓸 수도 있고 그냥 HTML5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냥 갖다가 쓸 수도 있고 어디는 또 리액트를 써서 프론트엔드를 꾸밀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테스트 엔지니어나 테스트 담당자는 보통 1명에서 2명이에요. 이 2명이 유닛부터 API, UI까지의 기술 아키텍처를 모두 다 꿰뚫고 있어야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 거나 테스트 자동화를 하기가 좋아지죠. 그러면 이 정도에 갖고 있는 테스트 역량, 이 정도 이제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들어요. 이 정도 있는 엔지니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발자로 올라가죠. 올라간다라는 게 좀 틀리지만 개발자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프로덕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법이나 단순 이제 매뉴얼 테스트나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인력 구성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테스트 자동화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을 했는데 유지보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는 개발 코드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고 유닛은 개발자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API와
UI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나 고려해야 될 기술이 많은데 그게 조금씩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기존에 해결했던 것도 기술이 바뀌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자동화 유지보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그림인데요. 저희가 스프린트로 애자일 방식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개발자들도 그렇겠지만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리그레션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그림 때문이죠. 처음에는 4개만 개발하면 됐는데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6개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내가 짠 코드이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빵꾸 나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홀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그레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테스트 자동화 담당자는 유지보수를 프로젝트 사이클 내내 매뉴얼 테스트를 하든 테스트 코드를 만들든 모든 유저 스토리나 모든 엔드 투 엔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유지보수의 버든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서 뭐 하냐? 계속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유지보수 문제죠. 사실 이건 되게 익숙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용자 유저 스토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는 프로세스인데 이 단계에서 테스트 자동화는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CI 연계하고 테스트 코드 확인하는 이 단순한 이 3가지 단계를 하루 종일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모적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노가다성이죠. 사실 이런 노가다성 일들 때문에 이제 뭐 개발 역량이 좀 있는 테스트 엔지니어나 테스트 담당자들은 개발 쪽으로 오히려 넘어가고 싶어 하죠. 내가 하는 거에 가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건 UI 테스트 자동화예요. 사실 유닛과 서비스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개발 코드와 커플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개발을 잘하는 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은 쉽게 유닛이나 API 코드를 작성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유닛은 개발 코드 짜는 것처럼 그대로 짜면 되고 요즘 TDD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TDD처럼 테스트 코드를 같이 짜면서 갔기 때문에 유닛은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API부터는 조금 난관이 생기죠. 그래도 API는 좀 쉬운 게 REST API만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은 REST 어슈어드라 아니면은 뭐 솜UI나 뭐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짜고 모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 내에서도 REST나 이런 API 테스트를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좀 제공이 되고요. 하지만 UI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죠. 보시면 저 거북이와 토끼 그림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유닛부터 UI로 올라갈수록 느려져요. 거북이처럼. 그리고 비용은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확인하고 고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UI 테스트에 저희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너무 많기 때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어베이스나 오토잇이나 사이나 뭐 되게 많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이게 다 UI 테스트 자동화 툴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툴들이 있고 각각 툴마다 다양한 특징과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우리 프로젝트에 좋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의 툴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셀레니움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셀레니움 갖고 다 할 수 있지만 셀레니움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여기 보면 에그플랜트나 에이피움처럼 그러니까 모바일에 좀 특화된 툴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 어떤 툴을 써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담당자들은. 보시면은 이제 그 QTP나 셀레니움, 시쿨리는 전형적인 코드 베이스의 테스트 자동화 도구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 코드를 짜듯이 테스트 코드를 짜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코콤보나 로봇 프레임워크 같은 BDD나 ATDD 방식의 또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도 있어요. 물론 내부로 가면 똑같이 코드지만 사용자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테스트 엔지니어나 테스트 담당자가 테스트 자동화 코드를 짜는 방식에 대한 건데 그러면 점점 이제 코드 베이스에서 BDD나 ATDD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더 기획이나 아니면 앞단에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애자일에서도 유저 스토리나 AC가 자연어로 지수를 하잖아요. 이런 자연어로 기술된 단어들이 그대로 시나리오로 흘러간다거나 테스트 코드로 제너레이션 된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게 이제 코콤보나 로우프레임 같은 BDD나 ATDD 툴이죠. 이제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니즈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예를 보여드리면 셀레니움 같은 이제 코드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툴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AC나 유저 스토리를 저렇게 적어요. 네이버에서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뭐 시나리오를 적으면 밑에 보면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테스트 시나리오의 스텝들이죠. 뭐 메일 화면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다, 뭐 이동한다, 뭐 이렇게 적은데 이 코드는 밑에 있는 테스트 코드처럼 바뀌어요. 시스템, 세스, 프로퍼티, 웹드라이버, 베이스 URL, 익스프레스 타이틀 뭐 이렇게 쭉 거의 코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획자나 아니면은 그 테스트, 그러니까 코드를 잘 보지 못하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이걸 딱 본다면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그냥 나오죠.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와 이 유저 스토리와 같은 이런 시나리오들이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지보수하기도 어렵죠. 이거를 짠 사람이 아니면 보기 어렵니까.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 모듈화하고 해서 좀 가독성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ATD나 BTD 같은 그 사용자 기반의 사용자 액션에 기반 테스트 코드를 제네레이션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그 유저 스토리나 AC가 그대로 테스트 코드로 바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에는 이제 그 뭐 셋 프로퍼티 뭐 이런 코드가 있었지만 지금은 네이버 화면에 접속되어 있다, 로그인한다, 메일 서비스로 메뉴로 이동한다, 뭐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개발자나 기획자가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AC나 그 시나리오들이 그대로 테스트 코드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사실 상품 프로덕트 오너가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제일 잘 알고 있고 필요한 거를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프로젝트 전반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ATD나 BTD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코드가, 개발 코드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페이지 화면에 접속되어 있다, 뭐 이런 로그인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키워드로 만들어서 그 키워드를 갖고 앞단에 있는 그 테스트 엔지니어가 조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나 이런 걸 작성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죠. 모든 키워드를 보고 공통된 키워드를 제너레이션하고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조합하고 뭐 이런 유지보수에서 공통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같은 백단의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거에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유비쿼스터스 랭귀지라고 해서 프로젝트 전반의 모든 흐름을 누구나 볼 수 있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작성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노가다 작업을 왜 하고 있지라는 고민하면서 또 나 개발을 하고 싶어 라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UI 테스트 자동화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게 의미를 찾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죠. 이걸 정말 써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해요. 이 툴을 써야 되나? 꼭 테스트 자동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로우 프레임워크를 쓸 때 어려웠던 점은 크게 4가지예요. 키워드의 파편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그인을 한다라고 저희는 적었어요. 근데 그 PM이 혼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같이 하면서 쓰잖아요. 디자이너나 이렇게 쓰다 보면은 로그인 한다가 로그인을 할 거야. 로그인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로그인 완료. 뭐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다양한 단어에 맞는 로그인은 4가지, 5가지에 대한 그 키워드로 또 귀결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로그인 코드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볼 때마다. 그리고 이게 한글 조사의 조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조사가 너무 많아요. 로그인을 로그인한테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파편화가 되게 심해져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로그인, 그냥 로그인이라고 저희 쓰잖아요. 근데 조사가 붙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에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끝나지 않은 유지보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사가 추가된 다양한 파편이 나올 때마다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고 테스트 코드가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또 원인 파악하고 뭐 하고 왜냐하면 바로 개발 쪽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복 작업이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무의미한 반복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걸 써야 되나?
꼭 자동화를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돼요. 개발자에서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도망을 많이 가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좀 파편화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있던 그 시나리오나 유저 스토리에 있던 그 단어들을 좀 뽑아봤어요. 보시면 단말기라고 하는 핸드폰, 그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가리키는 말이 단말 사용자, 단말 관리, 단말기, 디바이스가, 모바일이 정말 다양해요. 그럼 이거를 저희는 다 매핑을 다 시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로그라고 남기는 거, 로그웨를 남긴다라고 해도 한글로 로그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영어로 로그웨, 그리고 로그라이트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극단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이건 너무 무의미한 노가다성 작업이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한 거는 기획자나 PM이 한글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기본해요. 이걸 분석을 하고 AI를 베이스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유즈 보수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AI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한글은 너무 특이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글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NLU나 이런 뉴트럴 랭귀지에 대한 분석이 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7월쯤에 좀 시작을 했고요. 7월에 시작해서 이제 뭐 티밍하고 뭐 하고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거 데모로 공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MVP 정의하고 이제 뭐 GS샵에서 좀 공유를 했던 게 있어서 그래 간단하게 저희가 MVP는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적으면 그게 돌아가는 것까지를 MVP를 잡았었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딸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한글 분석을 어떻게 했냐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희는 그 한글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로그인을 할 거야, 나는 로그인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게 로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액션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한글어 분석이나 뭐 이런 NLU 처리에서는 인텐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 이 문장이 로그인 할 거야, 로그인 수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사이트에 아니면 어떤 아이디로 뭐 이런 그 목적이 되는 타겟이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엔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엔티티와 인텐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NLU에 대해서 저희는 NLU나 뭐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좀 유명한 오픈소스나 잘 돼 있는 프레임워크 있지 않을까를 저는 먼저 서치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리서치를 했던 게 라사 NLU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기도 하고 뭐 챗봇이나 뭐 이런 걸 해봐라고 했을 때 가장 탑 티어에 있는 오픈소스가 이 라사 NLU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사 NLU를 갖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어 보거나 NLU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큰 난관을 만났죠. 영어로 된 샘플이나 영어로 된 거를 했을 때는 정말 잘 돼요. 고민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한글이 딱 들어가니까 분석이 안 돼요. 일단 한글로 데이터를 만들어 돌리니까 에러를 뱉어내기 시작해요. 보니까 얘는 한글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제 영어나 이제 미국 같은 그 영문권에서 쓰다 보니까 한글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찾아보니 한글어 만병치를 만들어야 되고 한글어 모델을 만들어야 일단 한글을 돌릴 수 있대요. 물론 내부적인 코드도 좀 그러니까 엔코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시작했죠. 정말 이걸 써야 돼?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노가다로 했죠.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찾아가고 말뭉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리서치를 하고 정말 이거까지 한 번 올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사이클을 간단하게 돌려보는데. 왜냐하면 한글어 말뭉치를 만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디 보면은 만들었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한 100개 되는 단어로 한 단 만들어 보고 그랬더니 안 돼서 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한 300메가 정도 되는 말뭉치를 만드니까 좀 분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3달 정도 좀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샘플 코드는 도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또 고민이 또 시작이 됐죠. 한글어의 위대함을 이제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전에는 이제 저희는 한계국어는 확실히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2, 3관부터는 농담으로 저희 팀원들끼리는 우린 영계국어밖에 못하는구나라는 농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 한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한글어는 너무 하이 레벨이라고 하나요? 하이 레벨 컨텍스트 랭귀지라서 그냥 갸갸갸야라고 하면은 저희 대충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어로 that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는 대충 있다가 이게 갸갸갸야라고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시나리오나 이렇게 적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적으시는 시나리오들도 많고 그렇게 분석되는 것들도 좀 많아요. 그러면 다중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유의어나 수많은 조사들, 나는, 나랑, 너랑 뭐 이렇게 이런 을르리가 같은 수많은 조사들의 변형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맞춤법이 맞는 변형형도 있지만 맞춤법이 안 맞고 우리가 그냥 구어체로 쓰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시나리오로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모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글은 위대하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를 고민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어 분석이나 이런 NLU 처리할 때 다 형태소 분석을 하더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조사, 어떤 주격 조사냐, 이게 목적격 조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거기서부터 전처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해볼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제 메캅이나 마흐나 한남이나 꼬꼬마나 세종이나 이런 정말 많은 한글어 형태소 분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리서치를 했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자르는 게 좋을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를 좀 얻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형태소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형태소 분석도 되고 인텐트에 대한 문장에 대한 의미와 엔티티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에자일 코리아 발표를 할 때쯤이었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가 나왔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 문장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게 많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테스트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넣어보자라고 해서 한 140개, 150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결과가 안 끝나요. 한 이틀, 3일, 그래 좀 기다려보자 한 일주일 돌렸는데 트레이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멘붕에 빠졌죠. 멘붕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트레이스를 해보니까 이제 메모리나 이런 쪽 에러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라사는 GPU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GPU로 돌리잖아요. GPU가 CPU보다 연산도 빠르고 훨씬 좋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저희는 CPU 당연히 이렇게 유명한 툴인데 CPU는 물론이고 GPU도 다 지원하겠지라고 처음에 믿고 넘어갔죠. 잘 몰랐으니까. 근데 GPU 지원을 안 하고 온리 CPU와 CPU 그 로컬 양비에 있는 메모리만으로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때 AWS를 쓰고 있어서 AWS에 메모리 64기가의 뭐 CPU를 탑 티어로 줬어요. 줬더니 한 5시간, 6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그때 느꼈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빨빨한 장비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아이고. 아니면 우리 노력이 부족한 건가? 라는 고민이 빠졌어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이런 노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멘붕과 이제 노력이 부족한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라사 같은 거를 만들기는 우리가 NLU나 한글어 분석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에 이제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CPU나 메모리가 충분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장비 확보는 정말 어렵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GPU가 빵빵하고 뭐 이런 거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장비가. 그러면 이제 그런 장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외부에 보면은 뭐 1,000만 원 장비 한두 대는 뭐 껌값이야, 뭐 딥러닝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GPU는 빵빵하게 뭐 투자를 하지 않으면 CPU와 메모리가 필요해라는 얘기는 딥러닝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한글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확보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노력이 부족한 건가? 정말 노력을 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GPU가 안 되면 CPU 베이스로는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고, 그러면 어떤 딥러닝 방식,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딥러닝 툴을 쓰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까라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고민했던 거는 이제 라사 NLU가 C++ 베이스니까 이거를 GPU로 혹시나 실행 환경을 런타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냥 라사 NLU 소스를 좀 까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아볼 수 없는 코드와 지식의 부족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로 넘어가고, 그럼 텐서플로우나 sklearn이나 스파이시 같은 다양한 툴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스파이시는 이제 라사 NLU가 엔진이 두 개가 있어요. 미티라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터 엔진을 쓰는 게 있고, 스파이시라는 SK는 그 한국어, 그러니까 NLU 처리 엔진을 쓰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미티를 썼었어요. 그 미티를 썼는데, 미티는 정확도는 정말 높은데 속도가 느려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speed is very very slow 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저희는 몰랐죠. very very slow의 의미를. 하지만 이때 알게 됐어요. 왜 very very slow라고 했는지. 근데 그 스레드를 좀 뒤져보면은 한 4,000개 되는 데이터도 자기네들은 다 돌렸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나 빵빵한 장비를 썼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좀 빠른 스페이시를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이걸 좀 찾아봤었는데, 스페이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말뭉치나 이런 말뭉치 클래스들을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언어학자가 되지 않으면 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톱워드나 뭐 연결어미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클래스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만들다가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아서 일단은 이건 홀드. 이거 우리 한국어 전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고민에 이건 좀 홀드를 했고요. 그러면 텐서플로우나 사이키런 같은 이제 데이터 분석 툴들이 있으니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빠지게 됐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지금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고민에 빠졌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있는 챗봇이나 이런 NLU 처리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찾았죠. 텐서플로우에 라이브러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만든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라사 NLU에 있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텐트와 엔티티를 분석하는 걸 저희가 좀 짰어요. 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잭 데모 사이트에 접속한다라는 그 문장이 들어오면 오픈 브라우저고, 이 의미는 엔티티는 하이잭 사이트고 엔티티는 브라우저 종류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NLU 처리를 해주는 분석기 같은 거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쪼개는 걸 테스트하고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줬던 게 로자미아 테스트라고 만들었던 게 뭐 로그인하는 화면, 그리고 이제 분석 그 시나리오를 갖고 지라나 이런 데서 갖고 오고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실행을 하면 저희가 어떤 사이트가 뜨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로그인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국어 처리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항상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좀 한국어로 처리가 되면 테스트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고 유즈보스하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에 있는 유저 스토리나 아니면 테스트 시나리오만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테스트 코드처럼 파싱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니까. 그럼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거라 뭐 노가다성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근데 발표나 뭐 이제 공유할 때는 항상 돈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비용이 절감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항상 깔리죠. 테스트 자동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테스트 자동화로 인해 공수가 들었던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 테스트 자동화는 도입하는 공수와 수행하는 공수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던 조직에서는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로자미아라고 만든 이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는데 보면 유저 스토리에서 크롤러나 이제 제이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AI 플랫폼에서 NLU나 엔티티를 분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제너레이션하는 엔진을 만들고 테스트 수윗이라서 웹이나 여기서 이제 결과 관리나 실행을 해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키텍처를 좀 그렸고요. 그래서 시연이 있긴 한데 지금 잠깐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안 보여서 다운로드가 안 돼서 알았는데 잠시만요. 바로 플레이가 되나요? 플레이가? 네. 이게 저희가 만든 간단하게 이제 MVP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이트 로그인을 하고 엔티티가 분석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나리오 적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 사이트가 저희가 처음에 어떤 타겟이었는지 정한 사이트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로그인 엔티티는 어떤 거라고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제 텍스트가 기존에 이제 있었으면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해주고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리코멘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저희가 만들어져 있던 시나리오에 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레코딩이 끝나면 이제 바로 한번 실행이 되는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레코딩 했던 게 이제 뜨게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 딱 보면은 레코딩 앤 플레이랑 뭐가 들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코딩 플레이와 좀 다른 게 저희는 한국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엔티티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돼, 어떤 동작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엔티티가 하나밖에 없으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그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면 그 창을 찾아서 로그인을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레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추천이나 동일한 게 있으면 유니크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스킵해서 사용자가 좀 편하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이제 화면 변경이 됐을 때 스스로 보정해서 테스트하는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페일이 나면 다시 한번 레코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PM이나 기획자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잖아요. 로그인 창을 클릭한다라고 하지만 로그인 창이 안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그 동영상에 봤겠지만 그 밑에 레이어를 그려준다거나 뭐 이런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그 박스를 그려줬어요. 그런 기술들을 스크립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약에 로그인 창을 클릭했는데 로그인 창이 없어 라고 하면 로그인 창을 가상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클릭해주는 모킹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POC는 끝났는데 아직 진행을 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또 다른 쪽으로 좀 업무가 떨어져서 그걸 좀 잠깐 홀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했던 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좀 저희는 딥러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방끈이 좀 길지 못해서 가방끈이 길고 싶은 로자미아였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NLU나 딥러닝에서 잘 알았으면 논문을 보고
바로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하죠.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았다면 이런 수고와 노가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가 뭐 더 완성이 되고 좀 더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셔서 한글로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는데 그냥 입자 PM이 영어를 쓰는 저희가 한글로 했던 이유는 한글이 되면 영어가 되게 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어요. 한글이 좀 더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 쓰는 PM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고민도 좀 있었어요. 아마 질문이 글로벌 네.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차피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갈 거라고 하면 사실 영어만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네.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이제 프로덕타이징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부에서 확인을 거치고 연락이 좀 나와야 되니까 내부에서 확인하는 게 이상하다 일단 한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로 해야 되는 어떻게든 뭐 글로벌 시장이 되게 나을 수 있다 싶더라도 이외에 결국은 사실은 뭐 CX, 뭐 PJX, KNX, KNX는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를 사실은 좀 보고 있거든요.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가방끈이 길었다면 아예 노가다를 훨씬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좀 더 빠르게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했지? 왜 이게 필요하지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얻은 건 많았지만 좀 더 알았다면 그런 시행착오 시간을 많이 줄이고 목표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죠. 네. 저 하나 지금 어쨌든 IT라든지 자동화 쪽 피부톤 있잖아요. 네. 저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에 대한 베이스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만약에 RPA나 이런 쪽에서 쓴다고 하면은 인텐트나 이런 문장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나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아예 그 제가 최근에 케이스를 찾다 보니까 기술력이 자기들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FP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랑 협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는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랑 오만함 때문에 약간 외부와의 협업을 좀 뭐랄까 소득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 국가에서 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조금만 더잘 활용하면 저희 지금 해냈던 컨설팅 이런 거 하는 것도 진짜 언어학자랑 연락을 하고 회사들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그런데 저희는 저희 회기자라는 이 바닥에 깔린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해내는 데 쓰지 않나 사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저희가 잘 몰랐거든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못 물어본 게 첫 번째였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왜 혹시 라사 NLU로 혹시 한글어 처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스페이시 어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은 저희가 좀 계속 좀 했었어요.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에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라사 NLU의 스페이시로는 포기했다. 뭐 이런 답을 좀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라사 NLU의 스페이시를 좀 빠르게 포기한 이유도 좀 있었어요. 그런 중간중간 단계에서 저희가 목표를 달리기 위해서 뭐 피포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지금 전문가들에게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고 좀 답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한 게 좀 있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데님의 데이비드인가요? 그 수법 같은 걸 전에 하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거기가 수벌치기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과정이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데이비드 바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서. 다음에 한번 데이비드 쪽이랑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